동양의 피카소라 불리며 세계를 발 아래 두었던 최승희가 북한 수용소에서 비참하게 사라졌습니다. 김씨 왕조는 왜 그녀를 그토록 환대했다가 잔인하게 숙청했을까요? 이용당하고 버려진 조선의 별, 그 미스터리한 죽음의 배후를 밝힙니다. 그녀를 집어삼킨 것이 북한의 차가운 독재였다면 그녀를 잉태한 것은 식민지의 서러운 한이었습니다. 1911년 11월 24일 경성. 500년 왕조의 기운이 다하고 식민지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한반도를 집어삼키던 그해 겨울, 한 소녀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의 막내딸 최승희. 그녀가 유년 시절을 보낸 1920년대 조선은 침묵의 땅이었습니다. 거리에는 일본 순사들의 군화 소리만이 요란했고 사람들의 눈빛은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여성에게 그 시대는 이중의 감옥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이라는 멍해, 그리고 가부장제라는 오랜 사슬. 양반집 교수라면 마땅히 조신하게 자라 시집을 가고 아들을 낳아 가문을 잇는 것이 유일한 미덕이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승희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불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서대문 밖 낡은 기와집 마당에서 그녀는 종종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잿빛 구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나는 이대로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 시들어버릴 것인가? 그 막연한 답답함이 그녀를 짓누르던 사춘기 시절,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1926년 3월, 경성 공회당. 일본의 전설적인 무용가 이시 바쿠의 내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최승희는 오빠의 손에 이끌려 객석 한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막이 오르고 조명이 켜진 순간 그녀의 눈앞에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춤이라기보다 영혼의 절규였습니다. 이시 바쿠가 포로라는 작품을 추며 무대 위를 뒹굴고 허공을 향해 손을 뻗을 때 소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오직 몸짓 하나로 1000개의 언어를 쏟아내는 저 전율. 아, 사람이 저렇게도 살 수 있구나. 저것이 자유구나. 공연이 끝나자마자 그녀는 무대 뒤 대기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예의나 체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땀범벅이 된 거장 앞에 무릎을 꿇고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춤을 추지 못하면 저는 죽을 것 같습니다. 그 눈빛은 철없는 소녀의 동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벼랑 끝에 선 자의 살려달라는 비명이었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겠다는 당돌한 선언이었습니다. 이시 바쿠는 그 맹랑한 조선 소녀의 눈동자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 하나가 조선의 역사를, 아니 세계 무용사를 바꾸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경성을 떠나 도착한 도쿄는 화려했지만 차가웠습니다. 1920년대 후반의 일본은 제국주의의 광기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특히 1923년 관동대 지진 당시 조선인이 우물의 독을 탔다는 유언비어로 인해 수천 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했던 끔찍한 기억은 여전히 도쿄의 공기 속에 서늘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거리에서 조선말을 쓰면 매를 맞거나 침뱉음을 당하기 일쑤였던 시절, 최승희는 그 적진의 심장부 한복판에 섰습니다. 이시 바쿠 무용연구소에서의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그녀는 조선인이라는 멸시, 어린 시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일본인 동료들은 그녀를 은근히 따돌렸고 실수를 할 때마다 역시 반도인은 안 돼라는 비웃음이 들려왔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울었던 날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사무치게 그리웠지만 그녀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실패하고 돌아간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조선 전체의 수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독해졌습니다. 남들이 쉴 때 마룻바닥이 닳도록 뛰었고 발톱이 빠지고 발바닥이 갈라져 피가 배어나와도 붕대를 감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시 바쿠는 그런 그녀에게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승희야, 너는 조선 사람이다. 서양의 흉내를 내지 마라. 일본의 흉내도 내지 마라. 내 핏줄 속에 흐르는 조선의 리듬을 찾아라. 그래야 네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식민지 백성인 자신에게 가장 열등하다고 여겨지던 조선의 것을 찾으라니. 하지만 그 말은 최승희의 춤을 깨우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양 현대무용의 테크닉 위에 조선의 혼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무당의 칼춤이 가진 서늘한 곡선, 탈춤의 해학적인 어깨짓, 승무의 곡갈 속에 감춰진 억제된 슬픔. 이 모든 기억의 조각들이 그녀의 몸을 통해 되살아났습니다. 1930년대 초반, 최승희는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도쿄의 대형 극장에서 그녀가 창작한 영산춤, 승무를 선보였을 때 일본 관객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춤은 서양의 발레처럼 우아하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했지만 심장을 파고드는 원초적인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흰 장삼을 허공에 뿌리며 도약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학처럼 고고했고 때로는 분노한 호랑이처럼 맹렬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극장은 정막에 휩싸였다가 이내 터질 듯한 기립박수로 뒤덮였습니다. 천재가 나타났다. 반도에서 온 무희가 제국의 무용계를 평정했다. 일본 언론들은 앞다퉈 대서특필했습니다. 가와바타 야스나리 같은 당대 최고의 문인들이 그녀의 춤을 찬양하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식민지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그녀의 압도적인 실력 앞에서 무력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무용수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인들조차 경외하게 만드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지닌 예술가였습니다. 금의환양. 서울로 돌아온 최승희는 말 그대로 신드롬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통적인 한복 대신 몸에 딱 붙는 양장과 짧은 스커트를 입고 단발머리를 휘날리며 경성거리를 활보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파격이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자동차를 운전했고 커피를 마시며 예술을 논했습니다. 조선의 여성들에게 그녀는 걸어다니는 꿈이었습니다. 나도 최승희처럼 되고 싶다. 전국의 소녀들이 그녀를 따라 단발을 했고 그녀가 광고하는 화장품은 없어서 못 팔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조선 최초의 한류 스타이자 아이돌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에서 그녀는 깊은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조선에서의 성공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였습니다. 일제는 그녀의 유명세를 이용해 내선일체를 선전하려 들었습니다. 군부의 고위 관료들이 술자리에 그녀를 부르려 했고 공연 때마다 일본 국기를 걸라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기생이 아니다. 나는 예술가다. 그녀는 분노했습니다. 이 좁은 땅에서 식민지 지배자들의 비위를 맞추며 춤추는 것이 내 예술의 종착역인가? 그녀의 시선은 바다 건너를 향했습니다. 예술의 본고장 유럽, 자유의 땅 미국. 그곳에 가면 나를 조선인이 아닌 오직 최승희로만 봐주지 않을까. 1937년 동북아시아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중일 전쟁의 전운이 감돌던 그 불안한 시기, 최승희는 일생일대의 도박을 감행합니다. 바로 세계 일주 공연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미쳤다고 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 동양 여자가 서양 무대에 선다고? 가서 망신만 당할 거야. 전쟁통에 어딜 간다는 건가?
하지만 그녀의 결심은 바위보다 단단했습니다. 남편 안막은 그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매니저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녀는 짐가방에 조선의 옷, 조선의 악기, 그리고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야망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부산항에서 배가 떠나던 날, 그녀는 멀어지는 조국의 산천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는 길.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를 건너지 않으면 자신은 영원히 식민지의 춤꾼으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동양의 춤으로 서양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나는 조선의 최승희가 아니라 세계의 최승희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백고동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작별을 알리는 소리이자 전설의 시작을 알리는 팡파르였습니다. 바다 건너 저편 파리에서는 파블로 피카소가, 뉴욕에서는 찰리 채플린이 아직 만나보지 못한 동양의 뮤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가 거세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937년 최승희를 태운 거대한 여객선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닻을 내렸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온 동양의 작은 여인.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환대가 아니라 차가운 호기심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동양을 바라보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동양의 춤이란 기이한 고개거나 선정적인 눈요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첫 미국 공연은 쉽지 않았습니다. 비평가들은 조선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 라고 물었고, 흥행사들은 그녀에게 게이샤 분장을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자존심 강한 최승희에게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나는 일본의 인형이 아니다. 나는 조선의 예술가다. 그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낯선 이국 땅에서 외로움과 싸우며 자신의 춤이 단순한 눈요기가 아닌 고귀한 예술임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첫 발은 그렇게 고독하고 위태로웠습니다. 미국의 냉담함에 지칠 무렵, 그녀는 과감하게 뱃머리를 돌려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예술의 심장, 프랑스 파리. 이곳이야말로 진검승부를 펼칠 곳이라 믿었습니다. 1939년 1월 31일 파리살 플레이엘 극장. 2,500석 규모의 대극장은 입추의 여지 없이 꽉 찼습니다. 막이 오르고 초립동의 경쾌한 리듬이 울려 퍼지자 파리의 관객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남장을 한 여인이 집신을 신고 상투를 튼 채 익살스럽고도 날렵하게 무대를 휘저었습니다. 이어진 보살춤. 금빛 관을 쓰고 가늘게 떨리는 손끝으로 불교의 신비를 그려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둔황 석굴의 벽화가 살아서 걸어 나온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극장이 떠나갈 듯한 브라보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파리에 콧대 높은 비평가들이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르피가로를 비롯한 유력 신문들은 대서특필했습니다. 동양에서 온 무용의 여신, 신비롭고도 현대적이다. 파리는 단 하룻밤 만에 최승희라는 이름에 함락되었습니다. 그녀가 썼던 조선의 페랭이 모자는 파리 패션계의 핫 아이템이 되어 유행했고, 그녀의 사진은 샹젤리제 거리 곳곳에 나부꼈습니다. 파리에서의 성공은 당대 최고의 예술가들과의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20세기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 그는 최승희의 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체파의 창시자였던 그에게 최승희의 춤선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추상화였습니다. 피카소는 그녀를 자신의 아틀리에로 초대했고 직접 붓을 들어 그녀의 초상을 스케치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춤에는 진정한 동양의 혼이 살아 숨쉬고 있어. 거장의 이 한마디는 최승희에게 청음보다 값진 인정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지성장 콕토 역시 그녀에게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최승희의 춤을 보고 시가 육체를 입고 움직인다고 평했습니다. 로망 롤랑, 앙리 마티스 등 교과서에나 나오는 전설적인 예술가들이 그녀의 공연장을 찾았고 그녀와 교류했습니다. 식민지의 서름을 안고 떠나온 조선 여인이 서구 문명의 정점이라 불리는 파리 예술계의 중심에 우뚝 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짓밟힌 민족의 자존심을 예술이라는 무기로 회복해낸 통쾌한 복수극과도 같았습니다. 유럽을 정복한 최승희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대접이 달랐습니다. 뉴욕 브로드웨이의 길드 극장 공연은 매진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명의 전설을 만납니다. 바로 희극왕 찰리 채플린입니다. 채플린은 그녀의 공연을 보고 대기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최승희의 손을 잡고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비로소 동양의 심장을 보았습니다. 당신의 춤에는 웃음과 눈물, 그리고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당대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였던 로버트 테일러 역시 그녀의 팬을 자처했습니다. 세계는 그녀를 코리안 댄서라 불렀고 그녀는 명실상부한 월드 클래스 슈퍼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영광의 정점에는 치명적인 아이러니가 숨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녀에게 환호하며 코리아를 외칠 때 정작 그녀의 여권에는 국적이 재팬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이게도 일본 대사관의 후원과 일본 제국의 예술가라는 타이틀 때문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조선의 옷을 입고 조선의 춤을 추며 민족의 혼을 외쳤지만 무대 밖에서는 일본 외교관들과 악수하고 그들의 보호를 받아야 했던 모순. 기자들이 당신은 일본인인가, 한국인인가 라고 물을 때마다 그녀는 묘한 미소로 답변을 피하거나 나는 예술가일 뿐입니다 라고 얼버무려야 했습니다. 그 침묵은 훗날 그녀에게 친일파라는 주홍글씨가 되어 돌아오게 됩니다. 1940년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의 포화가 덮쳐오고 태평양에서도 전쟁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해외 투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 최승희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미국에 망명하여 자유로운 예술가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가족과 제자가 기다리는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가? 주변에서는 미국 체류를 권했습니다. 돌아가면 전쟁에 휘말릴 것입니다. 당신의 예술이 짓밟힐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두고 온 딸과 제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뿌리인 조선의 관객들이 눈에 밟혔습니다. 결국 그녀는 귀국을 택합니다. 1940년 12월 도쿄로 돌아온 최승희.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 인파만이 아니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일본 군부의 싸늘한 시선, 황국 신민으로서 전쟁에 협조하라는 압박이 그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를 제패하고 돌아온 여왕. 그러나 그녀가 발 디딘 곳은 이제 무대가 아니라 피비린내에 나는 전쟁터였습니다. 가장 화려했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논란이 많은 이 막이 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예술을 위해 선택한 귀환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첫 번째 단추였음을. 1940년 말 세계 일주를 마치고 돌아온 최승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꽃다발이 아닌 소집 영장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광기에 휩싸인 일본 제국은 모든 것을 전쟁 물자로 징발했습니다. 쌀도 쇠붙이도 그리고 예술가의 재능까지도 말입니다. 황군을 위해 춤을 추라.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거절은 곧 죽음,
혹은 예술가로서의 사형 선고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파리의 살 플레이엘 극장에서 피카소의 찬사를 받던 동양의 여신은 이제 만주의 허허벌판과 중국 전선의 변경을 돌며 일본 군인들의 사기를 돋우는 위문 공연을 해야 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 대신 몸빼바지나 군복 비슷한 옷을 입고 우아한 예술춤 대신 군가를 배경으로 한 선전무용을 춰야 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무려 130회가 넘는 강행군을 소화했습니다. 무대 아래에는 총을 든 일본 병사들이 앉아 있었고 그녀는 그들의 환호 속에 억지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속은 썩어 들어갔습니다. 나는 예술가인가? 아니면 군대의 놀이개인가? 그녀는 일기장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눈에 비친 그녀는 달랐습니다. 신문에는 그녀가 일본군에게 거액의 국방헌금을 냈다는 기사가 실렸고 전선에서 일본군을 위로하는 그녀의 모습은 내선일체의 모범으로 선전되었습니다. 그것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든 생존을 위한 타협이었든 조선의 민중들에게 그것은 씻을 수 없는 배신으로 각인되고 있었습니다. 영광은 짧았고 치욕의 기록은 길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왕의 항복선언과 함께 해방이 찾아왔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며 환희에 끓어오를 때 최승희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 중국 베이징에 머물고 있던 그녀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일본이 패망했다는 것은 곧 일본의 비호를 받던 그녀의 방패가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친일 부역자 최승희를 처단해야 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도망치듯 귀국선을 탔습니다. 돌아오면 조국이 자신을 품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고, 내 마음만은 조선을 향해 있었다고 변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946년의 서울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좌익과 우익이 나뉘어 피 튀기는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었지만 그들이 유일하게 동의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친일파 청산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최승희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냉소였습니다. 어제의 스타는 오늘의 역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길거리의 벽보에는 친일 예술가 명단이 나붙었고 그녀의 이름은 그 맨 윗줄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신문들은 그녀를 일본의 앞잡이, 반도 민중의 고열을 빤 기생충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한때 그녀의 춤을 보며 열광했던 바로 그 대중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살 길을 찾아 동분서주했습니다.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기부함으로써 용서받으려 했습니다. 미 군정청의 하지 중장을 찾아가 후원을 요청했고 이승만 박사를 만나 민족무용단을 만들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새 조국을 위해 춤을 추겠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미 군정은 그녀의 좌익 성향 남편과 친일 경력을 문제 삼아 외면했고 보수 세력은 그녀를 더러운 여자 취급했습니다. 서울의 그 어느 곳에서도 그녀를 위한 무대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저 여자가 그 잘난 최승희라며 일본 놈들 앞에서 춤이나 추던 년. 그런 모욕들이 비수처럼 그녀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자존심 하나로 살아온 천재 예술객에 무시와 멸시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1946년 7월의 서울은 찜통더위만큼이나 숨막히는 긴장감에 쌓여 있었습니다. 명동의 한 낡은 가옥, 커튼이 쳐진 어두운 방 안에서 최승희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방바닥에는 뜯겨진 편지 봉투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미 38선 이북으로 넘어간 남편 안막이 인편을 통해 비밀리에 보내온 서신들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집요하고 달콤했습니다. 여보, 서울에는 당신의 자리가 없어. 친일파라는 오명, 우익 깡패들의 테러 위협 속에서 언제까지 숨죽여 살 텐가. 위대한 장군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당신이 오기만 하면 과거는 묻지 않겠다고 하셨소. 아니, 오히려 당신을 민족 최고의 예술가로 대우하겠다고 약속했소. 그녀는 갈등했습니다. 북쪽은 미지의 땅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인지, 그들의 이념이 자신의 예술과 맞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현실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어제는 미 군정청에 공연 허가를 구걸하다 거절당했고, 그제는 집 때문에 매국노라고 적힌 낙서를 지워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이념 따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 춤출 수 있는 무대와 자신을 숭배해줄 관객이었습니다. 남편의 편지는 그 갈증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동아줄처럼 보였지만 실은 낚싯바늘에 걸린 미끼였습니다.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최승희는 겉으로는 지방 순회 공연을 떠나는 것처럼 위장했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무대 의상과 소품들이 실렸지만 그 사이사이에는 그녀의 전 재산과 가재 도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14살 난 딸 안성희와 스승을 하늘처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두려워 마라. 우리는 빛을 찾아가는 것이다. 그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지만 정작 식은땀을 흘리는 것은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당시 38선은 철조망으로 완전히 막히기 전이었지만 곳곳에 미군 초소와 우익 청년단의 감시망이 촘촘히 깔려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체포되거나 빨갱이로 몰려 처단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행은 인적이 드문 상의를 택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린 금은 밤, 풀벌레 소리 하나에도 심장이 멎을 듯 했습니다. 진흙탕에 발이 빠지고 나뭇가지의 옷이 찢겨나갔습니다. 한때 파리의 살 플레이엘 극장에서 우아하게 춤추던 세계의 여왕이 이제는 짐승처럼 숨을 죽이고 어둠 속을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국경을 넘는 그 순간 최승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멀어지는 서울의 불빛을 향해 작별을 구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월경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악마의 주사위판 위로 던져버리는 행위였습니다. 38선을 넘자마자 공기는 표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북한군 병사들은 총을 겨누는 대신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미리 연락받은 소련제 트럭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그녀는 귀빈 대접을 받으며 평양으로 입성했습니다. 1946년의 평양은 활기에 차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붉은 깃발이 다붙겼고 새 조국 건설을 외치는 노동자들의 노래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의 혼란과 무질서에 지쳐 있던 최승희에게 평양의 일사불란함은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아, 이곳에는 질서가 있구나. 나를 지켜줄 힘이 있구나. 도착 며칠 후 그녀는 김일성 관저로 호출되었습니다. 당시 34세 혈기왕성한 김일성은 최승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최승희 동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반동 분자들의 방해를 뚫고 용케 오셨소. 그의 목소리에는 권위보다는 친근함이, 위압감보다는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최승희에게 직접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과거는 잊으시오. 일제치하에서 춤을 춘 것은 생존을 위한 것 아니었소. 나는 당신의 애국심을 믿소. 우리 공화국은 당신 같은 천재가 필요하오. 당신의 춤으로 인민을 위로하고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주시오. 최승희는 전율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누구도 해주지 않았던 말,
아니, 자신이 평생 듣고 싶어 했던 그 말을 절대 권력자의 입을 통해 들은 것입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장군님, 제 뼈가 부서지도록 춤을 추겠습니다. 그것은 충성 맹세이자 영혼의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일성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술가의 허영심을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화려한 나비를 어떻게 자신의 수집품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평양의 대동강변, 웅장하게 지어진 국립 최승희 무용연구소의 연습실. 겉으로 보기에 그곳은 예술의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1947년이 지나면서 그 성전의 공기는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최승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새로운 안무를 짤 때마다 연습실 한 구석에는 항상 낯선 사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술을 모르는 당의 지도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붉은 펜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승희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동양의 곡선미가 돋보이는 동작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무, 이건 너무 나약하지 않소. 노동계급의 투쟁성이 보이지 않소. 손을 더 높이, 주먹을 더 꽉 쥐시오. 그리고 저 표정, 저건 너무 봉건적이고 우울하오. 인민의 기쁨을 표현하란 말이오. 그것은 조언이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파리에서 피카소가 감탄했던 그 섬세한 손끝 떨림은 패배주의로 낙인 찍혔고, 보살춤의 신비로운 미소는 종교적 미신이라며 금기시되었습니다. 최승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기립박수를 받았던 그녀가 춤이라곤 쳐본 적도 없는 관료들에게 훈계를 듣고 있는 현실. 그녀는 자존심이 상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김일성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품 안으로 들어와 버렸고 나가는 문은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예술에 억지로 붉은 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창작이 아니라 영혼을 난도질하는 고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승희를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 것은 예술의 변질보다 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딸 안성희였습니다. 어머니의 재능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안성희는 최승희의 분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 정권에게 안성희는 그저 이용하기 좋은 또 하나의 선전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1947년 북한 당국은 어린 안성희를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제1회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의 대표로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겉으로는 조선 예술의 미래를 세계에 알리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포장했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최승희를 북한에 확실히 묶어두기 위한,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에 북한의 이미지를 세일즈하기 위한 고도의 외교 전술이었습니다. 떠나는 날 평양역 플랫폼. 최승희는 딸의 옷깃을 여며주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성희야, 가서 네 실력을 마음껏 보여주고 오렴. 하지만 돌아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딸을 이 거대한 감옥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사실을. 엄마의 욕심 때문에, 엄마가 선택한 이념 때문에, 꽃다운 딸의 인생마저 체제의 톱니바퀴에 끼어버렸다는 죄책감이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프라하에서 딸이 보내온 사진 속에서 안성희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늘, 그리고 당의 감시. 그 이중의 압박 속에서 딸은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최승희는 밤마다 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자신이 10년 전 파리에서 느꼈던 그 자유를 딸은 결코 맛보지 못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날개를 달아준 것이 아니라 발목에 보이지 않는 사슬을 채운 셈이었습니다. 1948년
북한 정권 수립과 함께 최승희의 위상은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공훈배우 칭호를 받았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자격으로 회의장에 앉아 거수기 노릇을 했습니다. 신문과 방송은 연일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긴 세계적 무용가라며 그녀를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조명 뒤에서 그녀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녀를 만났던 지인들의 회고에 따르면 사석에서의 최승희는 말이 없고 담배만 피워댔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춤을 추는 게 아니다. 그저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는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해방의 춤을 췄지만 무대 뒤로 돌아오면 허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춤을 보고 환호했지만 그 환호는 예술에 대한 감동이 아니라 동원된 군중의 기계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진정한 교감이 사라진 무대. 예술계에게 그것은 죽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남편 안막은 당의 권력 투쟁에 깊숙이 개입하며 바빠졌고 예술적 동지였던 그마저 정치적 야망에 눈이 멀어 아내의 고뇌를 이해해주지 못했습니다. 넓은 저택에 홀로 남겨진 그녀.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물었을 것입니다. 저기 서 있는 여자는 누구인가? 최승희인가? 아니면 김일성의 꼭두각시인가? 1949년으로 접어들면서 평양의 공기는 심상치 않게 변해갔습니다. 거리에는 군용 트럭들이 잦아졌고 밤마다 훈련하는 군인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최승희의 연구소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용수들 틈에 군인들이 섞여 들어와 군무를 가르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전쟁이 나는 건가? 불안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당 간부들은 미제국주의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 훈련일 뿐이라며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최승희에게 뜬금없는 임무를 맡겼습니다. 동무, 내년에 모스크바에서 큰 공연을 해야 하오. 전 유럽을 도는 대규모 투어요. 준비를 철저히 하시오. 전쟁의 기운이 감도는 시점에 대규모 해외 순회 공연이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승희는 그 명령의 진짜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김일성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한 거대한 연막탄이 필요했습니다. 최승희가 해외에서 화려하게 춤을 추고 있으면 세계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할 것이라는 계산. 그녀는 자신이 곧 벌어질 피바다를 가리기 위한 비단 장막으로 짜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다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잔혹하고 가장 아이러니한 투어의 시작이었습니다. 1950년 6월의 초여름, 소련 모스크바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최승희는 100명이 넘는 대규모 예술단을 이끌고 모스크바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소련 문화성 장관과 고위 관료들이 그녀를 영접했고 프라우다지는 동방의 춤의 여왕이 왔다며 대서특필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것은 사회주의 형제국 간의 문화 교류였습니다. 최승희는 벅찬 가슴을 안고 볼쇼이 극장의 리허설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예술의 본고장에서 내 춤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러나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금 거대한 사기극의 주연 배우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평양의 김일성은 이미 남침 공격 명령서에 서명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는 전쟁 준비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최승희라는 가장 화려한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보시오. 우리가 전쟁을 준비한다면 어떻게 국보급 예술단을 해외로 보내겠소? 최승희가 모스크바에서 우아하게 춤을 추는 그 순간 38선 이북에는 수백 대의 탱크가 엔진을 예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춤은 평화를 가장한 연막탄이었습니다. 운명의 1950년 6월 25일 모스크바의 연회장에서 최승희가 소련 고위 인사들과 축배를 들고 있을 때 한반도에서는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새벽 4시를 기해 북한군의 기습 남침이 시작되었고 포화는 순식간에 서울을 집어삼켰습니다. 비보는 늦게 도착했습니다. 공연 준비에 한창이던 최승희에게 평양으로부터 긴급 전문이 날아들었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최승희의 손에서 부채가 툭 떨어졌습니다. 전쟁이라니. 내 가족은, 내 제자들은, 내 조국은. 상식적으로라면 공연을 취소하고 귀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평양의 지령은 냉혹했습니다. 공연을 강행하시오. 단 한 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세계만방에 공화국의 위상을 알리는 또 하나의 전투요. 그녀는 울부짖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눈물을 닦고 분을 칠하고 가장 환한 미소를 연습해야 했습니다. 조국은 피를 흘리고 있는데 조국의 딸은 남의 나라에서 춤을 춰야 하는 형벌. 그것은 예술계에게 내려진 가장 잔인한 징벌이었습니다. 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지만 최승희의 유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를 시작으로 레닌그라드, 키예프, 그리고 동유럽의 바르샤바, 프라하, 부다페스트까지 장장 1년에 걸친 강행군이 이어졌습니다. 관객들은 환호했습니다. 저토록 아름다운 춤을 추는 나라가 미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있다니. 동유럽의 여론은 북한에 대한 동정론으로 들끓었습니다. 김일성의 의도대로 된 것입니다. 최승희는 무대 위에서 춤만 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기자회견장에 끌려가 준비된 원고를 읽어야 했습니다. 미국 놈들이 우리 평화로운 조국을 짓밟았습니다. 우리 인민군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기자들은 그것을 애국심에 북받친 격정으로 해석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공포와 죄책감의 떨림이었습니다. 매일 밤 라디오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서울이 함락되고 다시 국군이 방역하고 평양이 폭격으로 쑥대밭이 되었다는 소식.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은 최승희 무용연구소가 잿더미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날, 그녀는 무대 뒤 화장실에서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막이 오르면 그녀는 다시 초립동이 되어 웃으며 뛰어나가야 했습니다. 영혼이 타들어가는 냄새가 진동하는 무대였습니다. 1951년 전황이 악화되자 북한 당국은 최승희를 귀국시키는 대신 중국 베이징으로 보냈습니다. 평양은 이미 폐허가 되어 그녀를 수용할 시설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저원라이 총리가 그녀를 국빈으로 맞이했습니다. 베이징의 중앙희극학원, 그곳이 그녀의 임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또 한 명의 거장을 만납니다. 중국 경극의 황제, 메이란팡. 두 천재의 만남은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메이란팡은 최승희를 극진히 대접하며 예술적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만큼은 전쟁의 공포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최승희는 중국 경극의 손동작을 배우고 메이란팡에게는 조선 춤의 호흡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가짜였습니다. 그녀의 신부는 사실상 고급 난민이었습니다. 그녀는 베이징에 갇혀 오지도 가지도 못한 채 창밖의 북쪽 하늘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남편 안막은 평양에 남아 생사가 불투명했고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 중 몇몇은 인민군에 징집되어 낙동강 전선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춤을 춰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를 위해 춤을 추는가? 베이징의 밤, 그녀는 붓을 들어
춤 동작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본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절박함 속에서 자신의 예술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도록 남기는 유서와도 같은 책이었습니다. 1952년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최승희에게 귀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평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양은 예전의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 그리고 전쟁의 책임론을 둘러싸고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칼바람이 불기 시작한 지옥이었습니다. 베이징을 떠나며 그녀는 직감했을지 모릅니다. 이번에 돌아가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파리, 뉴욕, 모스크바를 누볐던 자유로운 사회는 이제 날개가 꺾인 채 사냥꾼들이 기다리는 숲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빛나는 시절은 전쟁의 포화와 함께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망각과 배신, 그리고 비극적인 최후뿐이었습니다. 1953년 7월 총성이 멈췄습니다. 휴전 협정이 조인되고 최승희는 3년 만에 평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은 미군의 폭격으로 인해 그야말로 석기시대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성한 건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거리는 잿더미와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아꼈던 무용연구소 역시 앙상한 철골만을 드러낸 채 흉물스럽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술이고 나발이고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바닥에 떨어진 인민의 사기를 북돋우고 대내외적으로 체제의 건재함을 과시할 무언가가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바로 최승희였습니다. 김일성은 즉각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최승희 무용연구소를 즉시 재건하라. 전쟁 전보다 더 크고 더 웅장하게 지어라. 인민들이 굶주림에 허덕이며 벽돌을 나르는 동안 평양 중심부에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무용극장이 기적처럼 솟아올랐습니다. 대리석 바닥, 화려한 샹들리에, 최신식 조명 장치, 굶어 죽는 아이들이 넘쳐나는 폐허의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그 호화로운 극장은 기괴할 정도로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최승희는 감격했습니다. 수령님께서 나를 이토록 아끼시는구나. 예술을 위해 이토록 큰 투자를 해주시다니.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향한 존경과 사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착취를 위한 최적의 환경 조성이었습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기 전 거위가 가진 마지막 알까지 쥐어짜 내기 위해 잠시 푹신한 둥지를 제공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연구소에서 최승희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예술적 노하우를 집대성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바로 전설적인 무용교본의 집필이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수천 년간 구전으로만 전해지거나 기생들의 몸짓으로만 남아있던 조선춤의 흩어진 조각들을 모아 서양의 발레처럼 체계적인 이론으로 정립하는 일. 손가락의 각도, 호흡법, 발을 딛는 순서 하나하나를 수학 공식처럼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원고를 썼고 직접 시범을 보이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녀는 믿었습니다. 이 책이 완성되면 자신의 예술은 영원히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후대들이 이 책을 보며 최승희의 춤을 기억할 것이라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책은 그녀의 사형 집행 영장이 되었습니다. 독재 정권에게
대체 불가능한 천재는 관리하기 까다로운 위험 요소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천재가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 대량 생산되는 기술자들입니다. 최승희가 자신의 춤을 체계화하고 매뉴얼로 만드는 순간 그녀의 신비함과 희소성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이 교본만 있으면 최승희가 없어도 누구나 최승희 흉내를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 선전부는 이 작업을 적극적으로 독려했습니다. 동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시오. 그것이 인민을 위한 길이오. 그들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그녀가 뱉어내는 지식의 정수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것은 기술 이전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있던 소스 코드가 국가의 소유로 넘어가는 순간 원작자인 그녀의 가치는 0을 향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1955년부터 연구소는 공장처럼 돌아갔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수백 명의 학생들이 최승희의 춤을 배우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최승희는 열정을 다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손끝에 혼을 실어라. 눈빛이 죽어있다. 그녀의 호통은 연습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세대의 제자들은 과거와 달랐습니다. 그들은 최승희를 스승으로 존경하기보다 당이 내려보낸 교관으로 대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김일성 유일 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형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춤은 예술이 아니라 혁명 과업이었습니다. 최승희가 여기는 좀 더 부드럽게 슬픔을 담아서 라고 지도하면 학생들 사이에서 미묘한 반발 기류가 흘렀습니다. 선생님, 슬픔은 패배주의 아닙니까? 당에서는 강인한 기백을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과거 같으면 감히 상상도 못할 말대꾸였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의 뒤에는 당 지도원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지도원들은 학생들을 따로 불러 부추겼습니다. 최승희의 춤은 훌륭하지만 사상은 낡았다. 기술만 배우고 사상은 버려라. 너희가 최승희를 뛰어넘어 진정한 사회주의 무용가가 되어야 한다. 최승희는 연습실에서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자신이 키운 제자들이 자신의 춤을 추고 있지만 그 눈빛에는 자신을 향한 경멸이 담겨 있음을 느꼈을 때의 공포. 그것은 자신이 낳은 자식에게 잡아먹히는 어미거미의 비극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열심히 가르칠수록 자신을 대체할 붉은 복제품들을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적으로는 최승희와 똑같이 다리를 찢고 턴을 돌았지만 그 춤에는 최승희 특유의 자유로운 영혼이 거세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기 최승희를 지탱하던 유일한 버팀목인 남편 안막의 지위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김일성은 자신의 권력에 도전할 만한 파벌들을 하나씩 제거하는 살라미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소련파, 연안파가 차례로 숙청되었고 이제 칼끝은 안막이 속한 국내파와 예술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문화성 부상의 자리에까지 올랐던 안막은 점점 말이 없어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밤마다 술에 취해 들어와 최승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행동 조심해. 당에서 당신을 주시하고 있어. 제발 그놈의 부르주아 티 좀 벗어던지란 말이야. 최승희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단 말이오.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춤을 만들라면 만들고 책을 쓰라면 썼잖아. 부부는 서로를 할퀴었지만 사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비명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를 막을 방패가 없다는 것을.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 사건이 터지면서 북한 전역에 피비린내 나는 숙청 바람이 불었습니다. 김일성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반혁명 분자로 몰려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최승희의 집 대문 앞에는 검은 세단이 며칠째 주차되어 감시하고 있었고
전화기에는 도청 장치가 설치되었습니다. 1957년 마침내 이 출간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 책을 주체예술의 금자탑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최승희는 출판 기념회에서 꽃다발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받는 꽃다발이 될 줄은 모른 채 당 선전부는 이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교본은 완성되었다. 후계자들도 양성되었다. 최승희의 춤은 이제 인민의 것이 되었다. 그렇다면 늙고 말 안 듣고 사상이 의심스러운 원조 최승희가 굳이 필요할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폐기 처분. 더 이상 그녀에게 투자할 달러는 없었습니다. 그녀의 명성도 이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에서 수령보다 더 유명한 예술가는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최승희가 쌓아 올린 그 거대한 명성이 이제는 그녀를 짓누르는 단두대의 칼날이 되어 떨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평양의 겨울바람이 유난히 차가웠던 그해 말, 최승희는 텅 빈 연습실에 홀로 앉아 자신의 책을 어루만졌습니다. 잉크 냄새가 채가 시지 않은 그 책 속에는 그녀의 피와 땀, 그리고 영혼이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책 속에 가두어 당에게 바쳤고, 당은 그 대가로 그녀에게 죽음을 선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무대 뒤의 스태프들은 조명을 끄고 막을 내릴 준비를 합니다. 관객들은 떠나고 무대 위에는 오직 죄인된 최승희만이 홀로 남겨질 시간. 잔혹한 인민재판에 서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1958년 1월의 어느 늦은 밤, 평양의 공기는 유독 날카로웠습니다. 최승희의 자택 앞에 검은색 소련제 승용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가죽 코트를 입은 보위부 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이 찾는 사람은 최승희가 아닌 그녀의 남편이자 문화성 부상 안막이었습니다. 안막 동무, 당의 조사를 받을 것이 있어. 잠시 동행합시다. 말이 좋아 동행이지. 그것은 체포였습니다. 안막은 창백해진 얼굴로 아내를 돌아보았습니다. 최승희는 남편의 옷자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요원들의 거친 손길에 밀려났습니다. 곧 돌아올 거요. 걱정 마시오. 그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안막은 그 길로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죄목은 종파 분자, 그리고 미제국주의 간첩. 남편의 체포는 최승희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안막은 단순한 남편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무지했던 최승희를 북한 정권의 살벌한 권력 투쟁으로부터 보호해주던 유일한 방패였기 때문입니다. 그 방패가 사라진 순간 최승희는 굶주린 늑대떼 한가운데 홀로 남겨진 어린 양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화벨이 뚝 끊겼습니다. 그녀의 집에 드나들던 고위 간부들도, 그녀에게 아부하던 예술가들도 썰물처럼 빠져나갔습니다. 집 주변에는 감시원들이 진을 쳤고 그녀가 외출할 때마다 그림자처럼 뒤를 밟았습니다. 평양의 화려한 저택은 순식간에 차가운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남편이 사라지자마자 언론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지에는 최승희를 비판하는 사설들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예술가라는 익명으로 비판하더니 이내 실명을 거론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최승희의 무용은 인민의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의 유희다. 그녀는 노동계급의 땀 냄새를 모른다. 그녀의 춤에서는 썩은 자본주의의 향수가 난다. 일제강점기에 천황을 위해 춤췄던 과거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어제까지 민족의 태양, 세계적인 영웅이라고 치켜쓰던 바로 그 신문들이었습니다. 최승희는 분노의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누구 덕분에 북한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는데
전쟁 때 누가 목숨 걸고 외화를 벌어왔는데 그녀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에 탄원서를 썼습니다. 김일성에게 직접 편지도 썼습니다. 장군님, 억울합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침묵, 그것은 김일성이 그녀를 버렸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였습니다. 1958년 가을, 평양 국립예술극장 대강당. 예술계 부르주아 사상잔재 청산투쟁회의가 열렸습니다. 수백 명의 예술인과 학생들이 모인 그 자리, 단상 한가운데 최승희가 세워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명은 그녀를 비추는 영광의 빛이 아니라 죄인을 신문하는 취조실의 백열등처럼 뜨겁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가장 잔인한 것은 비판에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낯선 당 간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최승희가 밥을 먹여주고 잠을 재워주며 친자식처럼 키워낸 수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붉은 완장을 차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최승희는 우리에게 봉건적인 기생춤을 강요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제자가 아닌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선생님, 아니 최승희 동무, 당신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거부하고 서양의 퇴폐적인 춤을 숭배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한 제자가 그녀의 면전에 대고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최승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내가 발동작 하나를 가르치기 위해 밤새 발을 주물러 주던 아이였는데, 저 아이는 배가 고프다며 내 집 부엌에서 밥을 훔쳐 먹던 아이였는데,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스승을 물어뜯어야 하는 제자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독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식 인간 개조였습니다. 인륜보다 당성이 먼저인 세상. 사회자가 최승희에게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자, 최승희 동무, 인민들 앞에서 당신의 죄를 자백하시오. 객석의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맺혔습니다. 여기서 나는 죄가 없다고 외친다면 그녀는 물론이고 딸 안성희,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까지 몰살당할 것입니다. 그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예술적 자존심, 세계의 최승희라는 긍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나는 유상계급 출신으로 부르주아 사상에 물들어 우리 인민의 고귀한 예술을 더럽혔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의 처분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천하의 최승희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며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순간, 객석에서는 옳소, 타도하자라는 구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한 예술가의 영혼이 공개 처형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그날 그 강당에서 죽었습니다. 육체는 아직 숨을 쉬고 있었지만 예술가 최승희는 이미 시체가 된 것입니다. 1959년 모든 직위가 박탈되었습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증도, 공훈배우 칭호도, 국립무용연구소 소장직도 모두 회수되었습니다. 그녀가 쓴 책 은 저자 이름이 지워진 차에 당의 이름으로 재출판되었습니다. 그녀의 흔적 지우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침 트럭 한 대가 그녀의 짐을 실었습니다. 행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양 외곽의 허름한 관리소인지 아니면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인지. 그녀는 낡은 코트를 입고 트럭에 올랐습니다. 화려했던 무대 의상들은 모두 압수당했고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려 있었습니다. 트럭이 평양 시내를 빠져나갈 때 그녀는 차창 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세운 연구소, 자신이 춤추던 극장, 자신이 사랑했던 거리.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지긋지긋한 악몽일 뿐이었습니다. 차라리 1946년에 서울에 남았더라면, 차라리 1940년에 미국으로 망명했더라면. 뒤늦은 후회가 가슴을 쳤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트럭은 흙먼지를 일으키며 북쪽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본 최승희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피카소가 사랑했고 채플린이 경탄했던 전설의 무용수는 그렇게 역사라는 무대 뒤편에 쓰레기 하치장으로 던져졌습니다. 막은 내렸고 앵콜은 없었습니다. 1960년의 평양은 거대한 공사장과도 같았습니다. 김일성의 유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천리마 운동이 한창이었고 거리마다 붉은 구호가 넘실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선전선동의 물결 속에서 단 하나의 이름만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바로 최승희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문 일면을 장식하고 라디오에서 찬양가가 흘러나오던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1959년 숙청 이후 북한의 그 어떤 매체에서도 그녀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서점에서 그녀의 책은 수거되어 불태워졌고 극장에 걸려있던 그녀의 사진은 뜯겨 나갔습니다. 심지어 그녀에게 춤을 배웠던 제자들조차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불온한 사상을 가진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공포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사형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이를 사회적 죽음이라 부릅니다. 육체에 숨은 붙어 있으나 존재를 부정당하는 형벌. 파블로 피카소가 그토록 사랑했던 뮤즈는 이제 평양의 어느 음습한 구석에서 유령처럼 숨죽여 살아가야 했습니다. 도대체 그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1960년대 그녀의 행적은 철저한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훗날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 참혹한 단편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가 함경도 상한 오지의 협동농장으로 추방되어 돼지를 치고 밭을 갈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악명 높은 정치범 수용소, 요덕 수용소나 18호 관리소에서 그녀를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살 플레이엘 극장에서 비단신을 신고 날아오르던 그 발은 거친 노동화에 짓눌려 탄광의 진흙밭을 걷고 있었습니다. 찰리 채플린의 손을 잡았던 그 섬세한 손가락은 걸음을 푸고 석탄을 캐느라 갈라지고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증언은 수용소 안에서도 그녀가 춤을 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감시병의 눈을 피해 달빛 아래서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보이지 않는 관객을 향해 춤을 추던 미친 노파. 그것이 우리가 아는 전설의 무용가 최승희의 마지막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에게 춤은 예술이 아니라 자신이 아직 인간임을,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유일한 호흡이었을 테니까요. 최승희의 고통을 배가시킨 것은 딸 안성희의 운명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명성에 가려져 평생 제2의 최승희로 살아야 했던 딸. 그녀 역시 어머니와 함께 숙청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볼쇼이 발레 학교에서 유학하며 차세대 스타로 촉망받던 안성희는 어머니가 몰락하자마자 가장 비참한 신분으로 추락했습니다. 모녀가 같은 수용소에 있었는지 아니면 생이별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최승희가 죽는 순간까지 딸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렸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자신의 월북 선택이 결국 딸의 인생마저 지옥으로 끌고 들어왔다는 자책. 그것은 육체적인 고문보다 더 끔찍한 영혼의 형벌이었을 것입니다. 화려했던 모녀의 2대 무용가는
그렇게 역사 속에서 나란히 지워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969년 8월 8일이 밝았습니다. 북한 당국이 훗날 2003년에야 공식적으로 발표한 최승희의 사망 날짜입니다. 그날의 날씨가 어땠는지, 그녀가 어디서 눈을 감았는지는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병원이었을까요? 아니면 수용소의 차가운 바닥이었을까요? 사망 원인조차 불분명합니다. 지병인 심장병이 악화되었다는 설, 영양실조로 쇠약해져 죽었다는 설,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설까지. 진실은 저 차가운 평양의 땅 밑에 묻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녀의 죽음이 너무나도 고요했다는 사실입니다. 1930년대, 그녀가 감기만 걸려도 전 세계 언론이 걱정하며 기사를 쏟아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세상을 떠난 그날, 지구상 그 어디에도 부고 기사 한 줄 실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도 없었고 그녀의 관을 들어줄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조문객 하나 없는 쓸쓸한 방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여왕은 홀로 식어갔습니다. 그녀의 시신이 어디에 매장되었는지조차 오랫동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북한 정권은 그녀를 그냥 쓰레기처럼 처리했습니다. 이용 가치가 다한 폐기물, 그것이 그들이 인민의 예술가에게 보낸 마지막 예우였습니다. 최승희가 눈을 감은 1969년, 한반도 밖의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달에 착륙했고 비틀즈의 노래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문명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문명의 최첨단에 섰던 한 여성은 야만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죽음으로써 남긴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무대 의상은 불탔고 육필 원고는 당의 창고에 압수되었으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침묵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웅장합니다. 그것은 권력이 예술을 어떻게 유린했는지, 이념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를 증언하는 서늘한 침묵입니다. 그녀가 묻힌 그해 겨울, 평양에는 눈이 내렸을 것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이름 없는 무덤 위에 하얀 눈이 쌓일 때, 비로소 그녀는 그 지긋지긋한 선전 도구의 굴레를 벗고 자유를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녀를 올가매던 사상 검증도 자아 비판도 없는 곳으로 백조는 마지막 춤을 추고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북한의 무용예술은 소위 주체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10만 명이 동원되는 집단체조 아리랑, 화려하고 일사불란한 군무는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최고의 상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추는 춤사위, 손목을 꺾는 각도, 발을 내디디는 호흡, 그 모든 것이 누군가를 닮아 있었습니다. 바로 숙청당에 사라진 최승희였습니다. 북한 정권은 최승희라는 인간은 죽여 없앴지만 그녀가 남긴 기술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집대성하는 북한 무용의 뿌리이자 뼈대였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그녀가 쓴 책에서 저자 이름을 지우고 내용을 짜깁기 하여 당이 창시한 주체 무용이라며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절이 아닙니다. 영혼의 도둑질입니다. 스승을 죽인 제자들이 스승의 비급을 훔쳐 자신들의 무공인 양 뽐내는 무협지의 악당들처럼 북한 정권은 최승희의 예술적 DNA를 훔쳐 독재를 찬양하는 도구로 개조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보살춤은 수령을 찬양하는 선녀춤으로 둔갑했고 그녀의 자유로운 현대무용은 기계적인 매스게임의 부속품이 되었습니다. 무덤 속의 최승희가 이 광경을 보았다면 아마 피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침묵의 세월이 30년 넘게 흐른 2003년,
평양에서 돌연 놀라운 뉴스가 발표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로 최승희의 묘를 찾아내어 애국 열사릉으로 이장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죽어서 흙이 된 지 34년 만에 복권. 신문들은 다시금 위대한 무용가 최승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묘비에는 인민배우라는 칭호가 새겨졌습니다. 언뜻 보면 억울하게 죽은 예술가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감동적인 드라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남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문화적 우위를 점하고 싶어 했습니다. 보아라, 조선 무용의 정통성은 서울이 아니라 평양에 있다. 전설적인 최승희가 우리 품에 안겨 잠들지 않았는가. 김정일에게 최승희는 존경하는 예술가가 아니라 남한을 향해 휘두를 수 있는 유용한 문화재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어서도 이용당했습니다. 그녀의 유골은 파헤쳐져 콘크리트 무덤 속에 갇혔고 그녀의 이름은 다시금 체제 선전의 간판으로 내걸렸습니다. 이것은 진정한 명예회복이 아닙니다.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사후 징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죽어서조차 자유로운 영혼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여전히 평양의 차가운 땅 밑에서 당의 명령을 기다리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최승희, 그녀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죄로 고통받았고 조국을 너무 사랑한 죄로 배신당했습니다. 그녀가 꿈꾸었던 것은 이념도 정치도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춤, 조선의 춤으로 세계를 감동시키고 억눌린 민족의 하늘 예술로 승화시키고자 했던 순수한 열망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소용돌이는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일제는 그녀를 황국 신민으로 만들려 했고 북한은 그녀를 사회주의 나팔수로 만들려 했으며 남한은 그녀를 친일파 혹은 빨갱이라며 외면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녀를 실패한 혁명가 혹은 변절한 예술가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삶이 우리에게 서늘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술이 권력과 손잡는 순간 예술은 죽는다. 권력은 예술을 탐하지만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물을 빨아먹고 껍질을 버릴 뿐입니다. 최승희는 그 잔혹한 진리를 온몸으로 증명한 희생양이었습니다. 비록 그녀의 육신은 북녘 땅 차가운 비석 아래 갇혀 있지만 100년 전 파리의 무대 위를 날아오르던 그 자유로운 춤사위만큼은 그 누구도 가둘 수 없을 것입니다. 동양의 진주, 세계의 연인, 그리고 역사가 버린 여인. 최승희의 춤은 끝났지만 그 슬픈 멜로디는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